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웅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화려한 액션과 거대한 스케일이 아닌 정말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15일 밤 11시 30분 서울 구로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술에 취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이어서 뭔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죠. 201호 박선영 씨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어요. 정확하고 리드미컬한 발걸음이 마치 행진하듯 일정한 간격으로 계단을 밟아 올라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사람은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듣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확히 3초 간격으로 말입니다. 안에서 새 남편인 최강수가 고함을 질렀지만 문 앞에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마치 빨리 나와라고 재촉하는 것처럼요.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복도까지 풍겨나왔고 최강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죠. 그의 앞에 서 있던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178cm 정도,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검은색 야상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최강수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가 조용히 손을 재킷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내서 최강수 앞에 내밀었죠. 그 순간 최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찰 신분증이 아니었거든요. 검은색 가죽 지갑 안에 들어있던 건 붉은 글자로 선명하게 인쇄된 신분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그리고 사진 옆에는 이도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도현. 그는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박선영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잠깐 일 보고 온다고 말하고 나간 뒤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실종 신고를 냈고 경찰은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국정원 요원 신분증을 들고 어머니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최강수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술기운에 기댄 채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떨림이 느껴졌죠. 이도현이 박선영 씨와의 관계를 묻자 최강수는 자신의 마누라라며 상관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치 공문서를 읽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최강수가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이도현에게 주먹을 휘둘렀죠. 하지만 그 주먹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이도현은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최강수의 손목을 잡더니 순식간에 그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최강수가 비명을 질렸지만 이도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강수의 팔을 등 뒤로 비틀면서 조용히 현행범 체포 관련 법조문을 읊었습니다. 최강수가 몸부림쳤지만 이도현의 제압술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수년간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효율적이었어요. 회사 내부에서 습득한 제압술이 이런 곳에서 쓰이게 될 줄은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때 집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거실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침묵, 아들의 절차. 이도현은 어머니를 보자 잠깐 표정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안으로 들어가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머니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만큼은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를 정확히 명시하며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피해자인 박선영 씨의 나이와 가해자 최강수와의 관계까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최강수는 여전히 발버둥쳤지만 이도현은 계속해서 차분하게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피해자의 왼쪽 어깨멍 자국, 거실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 가해자의 음주 상태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마치 군사작전 보고서를 쓰는 것처럼 정확하고 객관적이었습니다. 박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그만하자고, 오늘은 넘어가자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애원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머니를 향했을 때 잠시 따뜻함이 스쳤지만 금세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이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다시 휴대폰을 향해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이도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박선영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을 겁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따뜻하고 감성적이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차가운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차가움이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3년간 매일 밤 당했던 폭력과 모욕으로부터 마침내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고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사이렌과 정적. 112에 신고한 지 10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관 2명이 올라왔을 때 이도연은 여전히 최강수를 제압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했어요. 경찰관들은 국정원 신분증을 보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최강수를 인계받았어요. 최강수가 끝까지 악을 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차로 끌려가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박선영 씨에게 후회할 줄 알라고 자기 없으면 어쩔 거냐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틈으로 경찰차가 사라지는 걸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경찰차의 빨간 경광등이 멀어져 가고 마침내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었어요. 3년간의 공백, 갑작스러운 재회, 그리고 방금 벌어진 일들이 만들어낸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이도연은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 넘어진 의자, 벽에 패인 자국들. 어머니가 3년간 혼자 견뎌온 고통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박선영 씨는 밝게 웃고 있었고 이도연도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차가운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박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3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는지 물어봤어요. 이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표정에서 인간적인 감정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말씀드릴 수 없었다고 국가기밀이라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북쪽으로 파견됐었다고요. 박선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북쪽이라니. 이도연은 차분히 설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침투하는 임무였다고 함경북도 무산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다고 말했어요. 2021년 8월에 잠입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단둥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넜고 현지 협력자의 도움으로 무산의 한 광산에 잠입 근로자로 위장 취업했다고 했어요. 박선영 씨는 숨을 멈춘 채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1년 반 동안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의 규모, 경비체계, 핵심 인물들의 동향. 모든 것을 기록했다고 말했어요. 이도연의 눈빛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작전이 발각됐다고 했어요. 현지 협력자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면서 자신의 신원이 노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중국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추격전이 벌어졌고 국경 근처의 한 창고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도연은 자신의 왼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모양이었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깨어보니 중국 선양의 한 병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측 협력자들이 구해준 거였다고요. 하지만 파편 때문에 왼팔 신경이 손상돼서 8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그런 위험한 일을 겪고 있는 동안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동안 연락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전의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었다고 어머니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북한 정찰총국에서 자신의 신원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족들부터 감시하거나 접촉을 시도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완전히 회복되고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절대 연락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도연의 설명을 들으면서 박선영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어서 기뻤지만 동시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오늘 나타났을까요? 이도연은 일주일 전부터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근처 모텔에 방을 잡고 어머니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도연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사람과 재혼했는지 말이에요. 박선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건지도 몰랐어요. 박선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없는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사라진 뒤 6개월 정도는 그래도 견딜만 했다고 했어요.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절망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도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보험금으로 버텨왔는데 그것도 바닥났다고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다고 안 뽑아줬다고 했어요. 박선영 씨는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회상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고 전기요금도 밀려서 끊어질 뻔했다고 했어요. 도연이 돌아왔을 때 살 집도 없어질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인 최강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도연이 돌아올 때까지 집을 지켜주겠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이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남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혼한 뒤에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점점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매일 취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는 박선영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이도연이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신고하면 도연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자신이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도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없는 동안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도연이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자책하자 박선영 씨가 아니라고 도연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머니 곁에 있을 수는 없었다고 도연도 할 일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박선영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만에 만지는 아들의 손은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자신은 도연이 돌아올 집을 지키고 싶었다고, 그게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도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박선영 씨는 여전히 체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경찰서를 드나들며 이런 일들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도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용서한다고 해도 법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북한에서 3년간 배운 것 중 하나가 감정에 흔들리면 임무에 실패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오늘 자신들이 넘어간다면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피해를 당할 거라고 설명했어요. 박선영 씨는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도연이었다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 냉정하고 원칙적이었거든요. 아들이 많이 변했다고 말하자 이도연은 변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다고요. 이도연의 대답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3년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지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라고요. 일주일 전부터 지켜봤다는 말에 박선영 씨가 놀랐습니다. 이도연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멀리서 찍은 집 사진, 최강수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 어머니가 홀로 시장에 가는 모습 등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근처 모텔 312호에 방을 잡고 매일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가 관찰이라는 말에 의아해하자 이도연은 어머니의 일상 패턴,
그 남자의 행동 양식, 폭력이 일어나는 주기와 시간대, 모든 걸 기록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도현은 노트북을 켜서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군사작전 계획서처럼 정밀하게 작성된 자료였어요. 최강수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과음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월말에는 더 심해졌고 오늘이 15일이니까 월 중순치고는 비교적 심한 편이었다고 분석했어요. 박선영 씨는 그 자료를 보며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서글펐어요. 폭력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주로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짜증이 날 때 시작되는 패턴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온 거냐고 물어보자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그 남자가 오후 8시경부터 동네 술집에서 마시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어요. 11시 30분쯤 집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도현의 치밀한 계획을 듣고 있으니 마치 첩보 영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자신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박선영 씨에게는 믿기지 않았어요. 박선영 씨가 너무 무섭다고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예전의 아들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도현은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자신에게도 충격이었나 봐요. 그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이게 자신이 배운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에 의존하면 실수하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마음만은 진짜라고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도현이 최강수를 제압할 때 잠깐 얼굴을 찡그린 걸 박선영 씨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팔이 아픈지 물어봤어요. 이도현은 괜찮다고 했지만 계속 왼팔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폭발 사고 이후로 생긴 후유증이었어요. 매일 아픈 거냐고 물어보자 매일은 아니고 무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려온다고 답했습니다. 이도현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팔뚝에는 수술 흉터가 길게 남아 있었어요. 박선영 씨는 그 흉터를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지 걱정하자 이도현은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감각이 없어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어요. 이도현은 왼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언뜻 보면 정상으로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밀한 작업은 힘들고 갑자기 힘을 쓰면 통증이 온다고요. 아까 그 남자를 제압할 때도 꽤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굳이 그랬냐고 물어보자 견딜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 아픔으로 어머니를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박선영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3년간 자신이 당한 고통도 괴로웠지만 그동안 아들이 혼자 견뎌온 아픔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거든요. 재활치료는 혼자 받았냐고 물어보자 이도현은 중국 선양의 한 한의원에서 8개월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측 협력자가 소개해준 곳이었는데 침술과 물리치료를 병행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도현은 당시를 회상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혹시 평생 이 상태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다고요. 하지만 어머니 생각을 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냐고 박선영 씨가 놀라자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게 재활의 원동력이었다고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박선영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생각했는데 아들도 똑같이 아니 더 큰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매일 밤 어머니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아프시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에 잠을 못 이룬 날이 많았다고 털어놨어요. 박선영 씨도 매일 밤 아들 꿈을 꿨다고 답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혹시 다치기라도 한 건 아닌가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둘 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도현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들어있는 국가정보원 배지였어요. 어머니에게 이걸 받으라고 건넸습니다. 박선영 씨는 그 배지를 받아들며 의아해했습니다. 무거운 금속 배지에는 태극무늬와 함께 국가정보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왜 이걸 자신에게 주냐고 물어보자 이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배지는 국가를 위한 거였다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증표였다고 말했어요. 이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배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이배지는 어머니를 지키는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박선영 씨가 물어보자 이도연이 답했습니다. 3년간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국가기밀을 지키고 적의 침투를 막고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했다고요.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도연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북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여기서 매일 폭력에 시달리고 계셨다고, 나라는 지켰을지 몰라도 가족은 지키지 못한 거라고 자책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전선은 바로 여기 이 집이라고, 어머니를 지키는 게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선언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배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말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일은 어떻게 하냐고, 국가정보원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만두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바꿀 거라고 말했어요. 이도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해외 파견은 거부하겠다고, 앞으로는 국내 업무만 맡을 거라고요. 그래야 언제든 어머니 곁에 올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자 물론 상부에서는 달가워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3년간의 경험이 있는 요원을 국내에만 묶어둔다는 게 아까울 테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결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도연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너무 힘드셨다고, 이제는 자신이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도연은 어머니와 함께 구로경찰서에 갔습니다.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과의 상담을 위해서였어요. 여경찰관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가능하다고, 일단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이나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어요. 박선영 씨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는데 도움받을 곳이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상담센터 연결도 해드릴 수 있다고, 정신적인 치료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도연이 질문했습니다. 가해자가 다시 접근할 가능성은 없는지 물어봤어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5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위반하면 즉시 체포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감시는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정기적인 순찰과 함께 피해자분께 비상벨을 지급해드린다고, 위급할 때 누르시면 바로 출동한다고 안내했어요. 이도연은 모든 절차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마치 작전 계획을 세우듯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명함을 건네며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그 명함을 받으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이 곁에 있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도연은 집 근처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기에는 아직 서로 어색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걸어서 5분 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달려올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박선영 씨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많은 걸 포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도연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선택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3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자신이 3년간 배운 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안전이 먼저라고 설명했어요. 심리적 치료와 회복. 일주일 후 박선영 씨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도연이 함께 가겠다고 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상담사는 50대 여성으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우시죠라고 물어보며 천천히 하라고, 억지로 말씀하실 필요 없다고 위로했어요. 박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잘못한 것 같기도 하다고 털어놨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상담사가 물어보자 재혼을 선택한 것도 그렇고, 처음에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것도 자신의 잘못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절대 피해자분 잘못이 아니라고, 가해자들은 처음엔 다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고, 그게 그들의 수법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도 박선영 씨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에 잘못된 건 없다고, 당신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라고 위로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박선영 씨는 처음으로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괴로워했는데 이제야 자신도 피해자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상담사가 물어봤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상담사가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고 격려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선영 씨가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이도연이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라고 말했어요. 박선영 씨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간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셨다고, 그게 강함이 아니면 뭐냐고 말했어요. 자신은 그냥 살아남으려고 버텼을 뿐이라고 박선영 씨가 답하자 이도연은 그게 바로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고 설명했어요. 이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힘들 때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버텼다고, 어머니도 지금 힘든 상황을 견디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어요. 박선영 씨도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매일 밤 아들 꿈을 꿨다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혹시 다치기라도 한 건 아닌가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둘 다 힘들었지만 결국 견뎌냈다고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함께니까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위로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강수는 구속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접근금지 명령도 2년간 유지되기로 했습니다. 박선영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누군가 들어올까봐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하던 습관도 사라졌고, 깨진 그릇이나 넘어진 가구를 치우는 일도 없어졌어요. 이도연이 저녁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의 따뜻한 분위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뭐 먹을지 물어보면 박선영 씨는 김치찌개는 어떠냐고, 도연이 좋아하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도연은 좋다고 하며 자신이 도우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3년간 혼자 지내면서 요리도 제법 익혔어요. 특히 간단한 찌개 끓이는 건 꽤 능숙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뭘 먹었는지 박선영 씨가 물어보면 이도연은 주로 옥수수밥이랑 배추국을 먹었다고, 가끔 고기가 나오면 정말 귀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도연은 북한에서의 생활을 조금씩 얘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밀이라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에게만큼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었어요. 제일 그리웠던 건 어머니표 김치찌개였다고 말했습니다. 북쪽에서 김치는 정말 귀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많이 끓여주겠다고 박선영 씨가 답했습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말이에요. 박선영 씨도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게 됐고 동네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도연이 어머니 얼굴이 정말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지 박선영 씨가 물어보자 거울을 봐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도연은 처음 봤을 때보다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박선영 씨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항상 움츠려들어 있던 어깨도 펴졌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한 이도연은 해외 파견 대신 국내 대북정보 분석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상부에서는 아쉬워했지만 그의 북한 현지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줬어요. 팀장이 설명해줬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 분석이 주 업무가 될 거라고, 이도연이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정보들을 종합 분석하는 거라고 안내했어요. 현장 투입은 있는지 물어보자 당분간은 없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자문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도연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매일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이도연의 대응이 내부에서 화제가 됐다고 설명했어요. 앞으로 직원들의 가족 문제나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업무도 겸하게 될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도연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겠다고 답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박선영 씨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럼 이제 위험한 일은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이도연이 그렇다고 앞으로는 사무실에서 분석 업무만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도연과 박선영 씨는 지역 사회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도연의 직업이 알려지면서 동네에서는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박선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칭찬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드님이 정말 의젓해 보이던데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선영 씨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어디 갔냐는 식의 눈치 주는 말들을 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이도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동네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달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자신이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이도연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는 전문 기관과 연결해주거나 법적 절차를 안내해줬어요. 한 이웃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때 이도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개인의 삶을 지켜주는 것도 똑같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도연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3년 만에 찾는 아버지 무덤이었어요. 이도연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왔다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어요. 자신도 많이 변했고 어머니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선영 씨도 옆에 앉아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도연이가 돌아왔어요 라고 우리 아들이 정말 의젓하게 컸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도연이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를 잘 지켜드리겠다고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간의 아픔과 그리움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박선영 씨가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잘했다고 하셨을 거라고 박선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는 항상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했다고 나라를 위한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셨다고 회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이도연이 물어보자 박선영 씨는 그럼이라고 답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도 군인이었다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위험한 보직은 다 거부하셨다고 가족이 걱정할까 봐서라고 설명했어요. 이도연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아버지도 그러셨구나라고 중얼거리자 박선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도연이 지금 하는 선택을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라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위로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구로구의 그 다세대 주택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벽에 걸린 새로운 가족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 됐습니다. 주말 아침 이도연이 어머니에게 오늘은 뭐 하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봉사활동 간다고 했다고 도연도 같이 갈래? 하고 박선영 씨가 답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요청이 왔다고 상담이나 절차 안내 같은 걸 도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어요. 박선영 씨는 이제 가정폭력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이도연이 좋다고 같이 가자고 답했습니다. 모자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였어요. 한 피해자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박선영 씨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별말씀을요라고 저희도 도움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 있고 적극적이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니 요리학원 다니고 싶다고 하셨죠? 하고 이도연이 물어봤습니다. 그런 말 했냐고 박선영 씨가 되물어보자 이도연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에 김치찌개 끓이면서 말씀하셨다고 제대로 배워서 맛있는 음식 해주고 싶다고 하셨다고 상기시켰어요. 박선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게 기억났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하고 망설이자 이도연이 나이가 뭐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격려했어요. 이도연은 이미 근처 요리학원 정보를 알아봐뒀습니다.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고 제안했어요. 정말 다녀도 될까? 하고 박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도연이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하시라고 말했어요. 박선영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 하고 박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네. 같이 상담받으러 가요라고 이도연이 답했습니다. 이제 박선영 씨에게는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버티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모자는 깨끗해진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박선영 씨가 요리학원에서 배워 만든 김치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이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요리학원 다니시길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어머니의 김치찌개는 예전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간장 넣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설명했어요. 박선영 씨는 아들의 빈 그릇에 밥을 더 담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도연아라고 부르자 이도연이네. 하고 답했습니다. 너 진짜 행복해? 하고 갑작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도연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고 되물어봤어요. 그냥 궁금해서라고 박선영 씨가 답했습니다. 도연이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포기한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이도연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북한에서 3년간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을 겪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긴장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그런 걸 매일 견뎠다고 털어놨어요. 박선영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는 살아서 돌아가는 게 목표였어요 라고 이도연이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말했어요. 이도연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라고 생존이 아니라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야 하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뭘 하고 놀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박선영 씨가 물어봤습니다. 네.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라고 이도연이 답했습니다. 이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북쪽에서 정보를 빼내오는 일도 중요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거였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잖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저녁을 먹고 주말에 시장에 장 보러 가고 가끔 영화도 보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라고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미안해했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어머니와 밥 먹고 주말에는 같이 나들이하고 그런 평범한 삶이 제가 원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의 풍경이었어요. 아, 맞다. 이거 드려야겠네요 라고 이도연이 말하며 재킷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들어있는 국가정보원 배지였어요. 이거 왜? 하고 박선영 씨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라고 이도연이 답했습니다. 이 배지가 이제 진짜 의미를 찾은 것 같거든요 라고 이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이도연은 배지를 어머니 손에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를 지키는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을 지키는 상징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배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네가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어머니가 가지세요 라고 이도연이 답했습니다. 제가 매일 그걸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요 라고 이도연이 답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배지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운 금속 배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도연은 거실 선반에 배지를 올려놨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배지에 반짝반짝 반사됐어요. 어머니, 앞으로 우리 평범하게 삽시다라고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모자로 살아요라고 이도연이 제안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평범하게 살자라고 답했어요.
매일 함께 밥 먹고 가끔 영화도 보고 어머니는 요리학원 다니시고 저는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그리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라고 이도연이 마무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년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지난 1년간의 회복과 치유가 모두 이 순간으로 귀결되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저녁의 소음들이었어요. 이도연과 박선영 씨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도연아라고 박선영 씨가 부르자 이도연이네 하고 답했습니다. 고마워라고 박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하고 이도연이 물어봤습니다. 돌아와줘서라고 박선영 씨가 답했습니다. 이도연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30대가 넘은 아들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다려주셔서라고 이도연이 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엄마잖아라고 박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배지가 석양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기밀을 지키는 차가운 금속 조각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따뜻한 보석처럼 보였어요. 이제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비명소리나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 소리가 가득할 거예요. 이도연이 3년간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평화. 그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 이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방 안에 등이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앉아있는 모자의 모습은 정말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하고 이도연이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시장 가서 장 보고 오후에는 요리학원 가야지. 너는? 하고 박선영 씨가 답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출근해서 평범하게 일하고 와서 어머니가 만드신 평범한 저녁 먹을 거예요 라고 이도연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평범하다는 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평범하지만 특별한 영웅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때로는 멀리서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도연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을 선택하는 것, 박선영 씨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평범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도연과 박선영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고 매일 저녁 어서 오세요 라고 반겨주면서 말이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